네, 이번 시간은 폐기물 처리부터 가도록 하죠. 우리가 못 써서 버리는 물이면 폐수라고 그러는 거고요. 못 써서 버리는, 쓸모없어서 버리는 물건을 폐기물이라고 그러죠. 선진국을 할수록 폐기물량은 증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 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을 할수록 이 폐기물 처리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폐기물 처리에 앞서서 여러분들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는 용어 개념이 있거든요. 우리가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근거법이 폐기물 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데 이 폐기물 관리법에 우리가 폐기물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폐기물을 어떻게 분류하냐면 이 분류하는 이유는 앞으로 폐기물에 관한 용어 개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알아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폐기물 관리법에서의 폐기물 분류는 어디서 배출됐는가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면 우리가 생활 폐기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활 폐기물이라고 그러고요. 가정 밖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면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장 폐기물은 또 어떻게 분류하냐면 사업장에서 나왔지만 가정에서 나온 폐기물과 거의 흡사한 폐기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요거를 생활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활계 폐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 중에서도 우리가 환경 오염을 심각하게 유발할 수 있거나 인체 건강에 크게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 우리가 지정해서 처리하는 지정 폐기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정 폐기물에는 뭐 폐산, 폐알칼리, 폐유, 뭐 성면, 뭐 오니, 뭐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반 폐기물하고 같이 섞어서 버릴 수 없고요. 따로 지정 폐기물을 해서 따로 분류해서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폐기물이 있고, 그 다음에 병원이라던가 실험실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에서는 인체 감염을 유발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있거든요. 또는 감염병이 유행할 때 우리가 동물병원소 이런 것들을 도살 처분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도 다 감염성 폐기물이 되는 거예요. 감염성 우리가 폐기물이 있어요. 그래서 감염성 폐기물은 우리가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에서도 인체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실험실에서 나오는 것, 그다음에 감염병 관리상 관리할 때 우리가 동물병원소라던가 이런 동식물병원소 뭐 이런 경우에 요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요 등등등 그 밖에도 우리가 뭐 건설 폐기물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분류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기서 보관해서 다루지 않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용어가 우리가 이 생활 폐기물하고 생활계 폐기물을 합쳐서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 폐기물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를 우리가 우리가 폐기물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요 지정 폐기물하고 감염성 폐기물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것 등을 유해 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써요. 유해 폐기물. 이런 지정 폐기물이나 감염성 폐기물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도 유발해서 문제이지만 인체에 해로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해 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더라. 이렇게 일단 이 폐기물 분류에서는 이 정도 용어를 일단은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폐기물은 못 써서 버리는 물건, 쓸모없어서 버리는 물건인데 왜 문제가 된다고 그랬냐면 환경도 오염시킬 수 있고 인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양이 아주 급증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폐기물 관리는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교재는 폐기물 처리법만 소개했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이 오늘 환경보건 관련해서 들어간 자료 중에 우리 폐기물 관리 정책에서 들어간 자료가 있을 거거든요. 요 폐기물 관리 정책 일단 보셔야 돼요. 우리가 요 폐기물과 관련해서 관리 정책에서 나온 부분 있죠. 지금 환경부에서의 폐기물 관리 정책은 우리가 소각장이라던가 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적용하는 게 뭐냐? 3R입니다. 우리가 3R 정책을 먼저 적용한다더라는 것. 요 3R 정책이 뭐냐면 첫 번째가
감량화예요. 감량화. 여러분들 보충 자료 보시면은 첨부자료 보시면은 감량화, 즉 리듀스죠. 우리가 원천적으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오염자가 버리는 양을 줄이도록 쓰레기 종량제라던가, 그다음 일회용품 사용 규제라던가, 또 생산자가 쓰레기가 될 만한 물건을 많이 생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과제 포장 규제라던가 폐기물 부담금 제도라던가 이런 것들은 많이 생산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던가 많이 배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천적인 감량화예요. 그래서 리듀스가 있겠고요. 예, 그 다음에 사말제도 두 번째가 재사용입니다. 그래, 재사용. 우리가 다시 쓴다는 거잖아요. 리유즈가 들어가는 거예요. 리유즈. 다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병제도라던가 내용물만 바꿔서 쓰는 리필제도라던가 아니면 알뜰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바꿔서 쓰고 뭐 하는 방법. 그래서 요 재사용 방법이 있다. 다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재활용이 있어요. 재활용. 우리가 리사이클이라고 그러죠. 요 재활용.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거에 가서 다시 활용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수거라던가, 그 다음에 뭐 재활용제도, 그래서 수거에 가서 다시 우리가 다른 원료로 쓴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여기쯤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요 사말제도, 우리가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 정책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게 요 사말 정책이에요. 우리 원천적으로 줄이거나 다시 쓰거나 재활용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가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 요 3R에 의해서 다시 우리가 사용되거나 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소각장을 거쳐서 소각장으로 거쳐서 매립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겠고요. 매립지로 갈 수 있겠고, 장을 빼고, 그죠? 소각을 거치고 매립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바로 매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바로 매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사말제도, 우리가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가는 양을 줄이기 위한 사말, 요거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시험 문제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폐기물 처리가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높진 않은데 우리가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여기예요. 예, 매립법. 여기가 가장 많이 다뤄지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다뤄지죠. 그죠? 그래서 요 소각법하고 매립법은 우리가 소각법은 중간 처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최종 처리는 아니거든요. 소각장에 거치더라도 찌꺼기는 또 매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처리, 우리가 최종 처리는 매립법이 들어갑니다. 땅속에 묻는 방법이 여기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요 소각법과 매립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좀 알아보셔야 되고 특히 출제가 된다면 가장 많이 등장한다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소각법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를 알아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재에 장단점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 관련해서 들어간 자료에 소각법의 장단점 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각법의 장점을 보자면 열회수에서 쓸 수 있고 매립장보다 넓은 대지 필요 없고요. 기후와 관련 없이 운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립장은 넓기 때문에 보통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소각장은 매립장보다 좀 가까이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폐기물 중에서 요 감염성 폐기물이라는 거 있죠. 병원성균이 있어서 감염을 유발할 수 있으면 감염성 폐기물이라고 그러는데 감염성 폐기물을 가장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 이게 장점입니다. 근데 단점으로는 우리가 대기오염 물질이 나온다는 것, 특히 소각장에서 나오는 물질 중에 가장 위험 물질로 알려져 있는 것이 다이옥신이에요. 여러분들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 독성이 가장 높은 물질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옥신에 의해서 주변의 토양이나 물이라던가 식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밖에도 건설비, 운전비, 관리비 이런 게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운반비는 가까우니까 줄일 수 있지만 소각장 건설하는 것, 그 다음에 연료 계속 들어가니까 운전비, 관리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든다는 거죠. 이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장단점 정도 알아보시되 뭐에 비해서 그렇다 이런 뜻이냐면
요 매립장에 비해서 소각장은 그런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예, 어느 하나가 나오면 비교해서 문제 풀어가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매립법. 아무래도 출제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 매립법. 우리 교재는 매립법이 너무 짤막하게 소개가 됐기 때문에 요 매립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우리가 해보도록 하죠. 매립법. 사실은 우리 매립, 여러분들 일단 매립법은 우리가 가장 우선적이 3할이라 그랬고 중간이 소각이고 이건 최종 처리라고 그랬죠. 일단 최종 처리 방법에 속한다. 이거 알아주셔야 돼요. 도시의 쓰레기는 최종 처리가 거의 95% 이상이 매립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매립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매립이 있냐면 매립하는 방법에는 단순 매립이라는 게 있고요. 단순 매립이라는 게 있어서 단순 매립이 있고 그다음에 위생 매립이라는 것이 있고 안전 매립이라는 게 있어요. 네, 안전 매립. 여러분들 이 단순 매립은 요거하고 딱 반대인데 위생 매립은 환경 오염을 최소화시키면서 인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를 묻고 복토, 우리가 흙을 안전하게 덮는 방법을 우리가 위생 매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위생 매립법은 뭐에 적용하냐면 우리가 폐기물 중에서 일반 폐기물에 적용하는 거예요. 일반 폐기물에 적용하는 방법. 여러분들 생활 폐기물이라던가 생활계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위생 매립을 합니다. 복도를 안전하게 덮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시켜서 매립한다는 거죠. 요거에 딱 반대가 단순 매립이에요. 복도를 안전하게 덮으면 위생 매립이라고 그러는 거고 흙을 제대로 덮지 않아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는 복도를 안전하게 덮지 않은 매립이 단순 매립, 말하자면 비위생적 매립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요 단순 매립은 법으로 금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일반 매립은 법으로 다 위생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요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렇게 차이가 있고 요거 차이가 있죠. 위생 매립은 복도를 안전하게 덮으면서 일반 폐기물 처리에 이용된다면 여러분들 요 안전 매립 이거는 그 유해 폐기물하고 한 게 있어요. 유해 폐기물하고 한 게 있습니다. 그 지정 폐기물이라던가 감염성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땅 속에 묻고 흙을 덮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흙 속에 스며들게 되면 지하수 오염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 매립은 뭐냐면 안정장치를 하는 거예요. 흙 속에 바로 묻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를 친다던가 비닐을 막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안에다가 폐기물을 넣고 덮는 방법. 그래서 흙 속으로 우리가 폐기물에서 분해되면서 나오는 오염물을 침출수라고 하는데 침출수가 땅 속에 스며들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고 매립하는 것을 안전매립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유해 폐기물일 때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가 폐기물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다. 이런 경우에 아무 얘기 없으면 요거를 주로 의미하는 거예요. 요거. 위생매립법. 그래서 위생매립법이 대부분 문제로 나온다더라. 이렇게 알아두시고 위생매립법은 우리가 매립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김포매립지나 난지도 같이 넓은 대지에다가 쓰레기 쌓고 복도 쌓고 뭐 이런 방법을 우리가 면매립법이라고 그래요. 면매립법.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다지고 복도 쌓고 계속 쌓아가는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도랑을 파고 그 안에다가 쓰레기 넣고 덮는 방법을 우리가 도랑법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도랑 방법이 있고 이 복도 어디서 가져오지도 않아도 되죠. 그 다음에 계곡 같은 경우 저지대 같은 경우에 쓰레기 쌓고 복도 쌓고 메꿔가는 방법을 우리가 계곡 또는 저지대 그죠? 저지대 매립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지대를 메꿔가면서 하는 방법. 우리가 가장 그리고 경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경사법. 그래서 요거는 경사식으로 쓰레기 쌓고 복도 쌓고 이렇게 쌓아가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위생매립법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주시고 요 위생매립법 중에 우리가 흔하게는 요겁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우리 대규모 도시 주변에서 매립하는 방법은 요 면매립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교재에는 매립법의 장단점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매립법이 시험 문제 나오면은 장단점이 가장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요 장단점 우리가 환경보건 관련해서
첨부 파일에 위생매립법의 장단점 이렇게 소개했거든요. 요 부분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위생매립법의 장단점은 뭐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냐면 요 소각법에 비해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소각법에 비해서 장점은 우리가 투자 비용 적게 든다는 것, 또 운영 비용 적게 들고 폐기물 종류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이 연소될 수 있는 것만 소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매립법은 폐기물 종류 관계없이 매립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폐기물 발생량에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소각법 같은 경우는 소각장 짓는데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거든요. 근데 매립법은 토지만 구매가 되면 바로 운영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폐기물 발생량에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고요. 일정 기간 지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공원이라던가 비행장이라던가 뭐 골프장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로 다시 활용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장점이 있고, 그 밖에도 우리가 메탄가스 이 안에서 현기성 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메탄가스를 우리 지역 난방에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게 장점입니다. 근데 단점도 있어서 소각법에 비해서는 넓은 토지가 필요하다는 것. 그렇게 되면은 도심하고 거리가 멀어질 거 아니겠어요? 운반비가 많이 들겠죠. 여러분들 쓰레기 처리 방법, 쓰레기 처리 중에서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게 운반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운반비가 많이 들고, 비가 많이 오거나 너무 춥거나 이런 경우에는 매립장을 운영할 수 없겠죠. 즉 기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 또 주민동의 받기 어렵다. 이거는 매립장이나 소각장이나 매 한 가지예요. 그래서 주민동의를 받기 어렵고 뭐 이거는 매 한 가지죠. 여러분들 이 매립장이라던가 소각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요성은 다 공감하잖아요. 그래서 원칙 취지는 찬성이나 우리 지역에만 안 된다. 이걸 지역 이기주 현상이라고 그러죠. 일명 님비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님비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묻혀져 있는 쓰레기가 분해되면서 이렇게 깔아앉아요. 그래서 주변의 집안이 침하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집안이 안정화되려면은 적어도 10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침하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 이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기물 처리는 교재에는 간단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폐기물 처리에서는 일단 분류해서 용어를 좀 알아보셔야 돼요. 용어, 우리 일반 폐기물이다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하는구나, 뭐 유해 폐기물이다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우리가 폐기물 환경부의 관리 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인 정책은 소각이나 매립장으로 가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사말 정책을 우선 적용한다더라는 거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말로 활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각장 거쳐서 매립으로 갈 수도 있고 매립장으로 바로 갈 수도 있는데, 문제가 나올 때는 소각하고 매립을 비교를 해주셔야 된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소각장에서는 장단점, 우리가 첨부 파일로 올라갔잖아요. 이 장단점 꼭 읽어보시고, 매립에서도 장단점 꼭 보셔야 되고, 문제가 나온다면, 출제 빈도가 높지 않지만 나온다면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매립법은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 단순, 위생, 안전. 그 중에서 우리가 아무 얘기 없으면은 일반 폐기물을 매립하는 위생매립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생매립법, 이걸 얘기하는 거고, 위생매립법도 소각법에 비해서 장단점은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정도 우리가 정리하도록 합시다. 예.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식품위생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식품과 건강.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이 환경보건이잖아요. 근데 환경보건이 의외로 출제 빈도가 좀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리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에서의 출제 빈도도 우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보건에서는 아마 또 우리가 보충해야 되는 자료를 많이 올리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여러분들 양해 바라고요. 예,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환경보건에서도 특히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 대기와 건강, 예, 공기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수질과 건강, 물과 건강, 우리가 오늘 했던 수질과 건강, 물과 건강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식품과 건강, 이렇게가 주로 출제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환경보건에서 대부분 문제 출제가 되는 영역이
공기, 물, 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출제가 되긴 하더라도 빈도가 아주 높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식품과 건강 우리가 환경보건으로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식품과 건강, 식품위생에 대한 정의가 WHO에서 내린 정의가 있고 우리나라는 중량근거법이 식품위생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식품위생법에서 내린 정의가 있어요. WHO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식품의 생산, 생육, 제조에서부터 섭취할 때까지, 그러니까 식품위생의 범위는 식품을 생육, 생산할 때부터 섭취할 때까지 모든 과정이 식품위생의 대상이 되는데 뭘 확보해야 되냐면 가장 우선적으로는 안전성이나 무해성이나 같은 거죠. 적어도 인체에 해로운 식품이 우리가 유통되거나 생산되거나 섭취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두 번째가 건전성이에요. 순서대로 보자면 우리가 첫 번째가 안전성, 그 다음에 건전성입니다. 우리가 건전한 식품이 유통되도록 할 것. 더 나가서는 완전성이에요. 완전성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완전 무결성이라고 그럽니다. 완전성이라는 것은 인체에 유익한 식품이 유통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WHO에서는 안전성 수준에서만 정의 내린 것이 아니라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죠. 즉 해롭지 않은 식품이 유통돼야 되는 거고, 그죠? 위험한 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건전한 식품, 예를 들자면 중독되거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건전한 식품이 유통되도록 해야 되고, 더 나가서는 완전성은, 여러분들 완전식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몸에 필요로 되는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으면 완전식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완전성은 인체에 이로운 식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로운 식품이 유통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식품위생이다. 이렇게 정의 내렸죠. WHO 정의는 기본적으로 알아주셔야 돼요.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는 뭐라고 정의 내렸냐면 우리가 식품위생이라는 것은 식품 첨가물과 기구와 용기와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이다. 이렇게 정의 내렸죠. 결국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는 뭘 강조했다고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식품위생의 대상이에요. 뭐뭐뭐를 대상으로 하는 위생이다. 이렇게 정의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WHO 정의,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의 정의, 이 정도 짚으시고요. 그 다음에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에서 나온 부분이 있죠.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우리가 해썹제도라고 해요. HACCP 제도, 해썹제도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뭐하고 관계냐면 안전성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해썹제도입니다. 그래서 유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제도는 우리 안전성, 인체에 해로운 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즉 우리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도록 안전한 식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해썹제도만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 중에 하나가 우리 해썹제도다는 것. 근데 이 해썹제도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아주 대표적인 제도다 보니까 문제로 몇 번 출제가 됐던 걸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 해썹제도 시스템에 대한 정의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식품의 원료 생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섭취할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 유해 요소, 인체 해로운 요소가 뭐가 있는가 규명을 해서 요거를 중점 사전 관리하는 제도예요. 이게 사후 관리 제도가 아니라 유해 요소가 우리가 생산에서부터 섭취할 때까지 유해 요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는 제도를 우리가 해썹제도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해썹제도, HACCP 제도, 요거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거든요. HA 단계가 있고, 그 다음 CCP 단계가 있어요. 해썹제도는 요 HA, 요 하자드 어널라이시스, 유해 요소를 분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유해 요소를 분석하는 단계고, CCP는 관리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 단계. 그래서 유해 요소를 분석하는 것이 우리 HA 단계, CCP는 관리 기준을 설정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유해 요소를 분석하는 단계가 HA 단계인데, 유해 요소는 어떤 요소가 들어가냐면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인자를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다 포함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꼭 화학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 물리적인 것까지 다 포함한다는 것. 그 다음에 CCP가 관리 기준을 설정하는 단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관리 기준 설정할 때 대상이 되는 게 뭐냐면 시설, 설비, 기계, 기구, 종업원, 그다음에 미생물 관리 체계, 미생물 증식 억제, 온도 관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식품을 우리 잘 보관해서 미생물 관리 체계, 즉 미생물이 증식되지 않도록 억제한다던가 온도 관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보관 상태도 우리가 요 CCP 기준 설정하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유해 요소로는 뭐뭐 들어가는구나, 관리 대상으로는 우리가 뭐뭐가 들어가는구나, 일단 문제로 나왔던 거니까 짚으시고, 요 HACCP 단계 그러면은 우리가 총 요 해썹 단계는 우리가 몇 단계로 분류하냐면 7단계로 분류합니다. 그죠? HACCP 단계는 7단계로 분류한다는 것. 원래 이 해썹 제도가 우리가 식품위생 관리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우주에 가는 우주인의 식품을 관리하기 위해서 등장한 제도라고 그래요. 근데 그 우주인의 식품 관리를 위해서 미국에서 등장한 제도인데 오늘날에 와서는 일반 식품의 위생관리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CCP 단계는 7단계로 구분하는데요. 여기서 짚어주셔야 되는 것이 해썹 단계에 어떤 단계들이 포함되는 거 그렇지 않는 거 이렇게 알아보시면 돼. 여러분들 1단계가 HA하고 관계 있죠. 그래서 위의 요소 분석. 2단계하고 7단계는 CCP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2단계는 관리점, 우리가 무엇을 관리할 것인가 결정하는 거고, 3단계는 관리 기준 설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단계가 모니터링 방법을 설정하는 거고, 5단계가 기준치 벗어날 경우에 개선에 대해서 설정하는 거고, 6단계는 확인하고 검사하는 방법을 설정하고, 7단계가 기록 방법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HACCP 단계는 총 7단계로 되어 있는데 1단계가 HA, 그 다음 2단계부터 7단계는 CCP와 관련돼 있대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썹 제도는 그 정도 보고요. 그 다음 식품의 위해 요인 예방 대책. 요거는 그냥 참조해 주세요. 참조.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우리 식중독 부분으로 갑니다. 식중독 부분으로 가도록 하죠. 우리가 식품위생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게 식중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식품위생과 관련해서는 식중독의 문제만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죠. 식품과 관련된 건강 문제는 우리 식중독도 있을 수 있고, 또 경구감염병도 있을 수 있고, 그 밖에 인수공통감염병도 동물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는데 식품하고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중독의 문제, 감염병의 문제 다 이야기될 수 있죠. 근데 우리 교재는 뭐 중심으로 살펴볼 거냐면 감염병 관리는 저기 앞쪽에서 감염병을 다뤘기 때문에 우리가 식품과 관련된 위생 문제에서는 주로 식중독의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는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식품과 관련된 위생 문제는 식중독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식중독의 문제, 감염병의 문제, 식품으로 인한 감염병 다 관련돼 있죠. 관련돼 있대 감염병 관리를 따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식중독을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식중독이라는 것은 식품을 먹고 나서 중독 증세를 보이면은 다 식중독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식중독을 유발하는 원인이 뭐가 있는가? 원인에 따라서 식중독을 분류하거든요. 원인을 보니까 우리가 식중독의 원인은 우리가 그래서 미생물도 식중독을 유발하는 세균이 있고요. 세균이 있고 최근에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뭐 노로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바이러스도 식중독을 유발하는 거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여기는 출제 빈도가 한 번도 없었고요. 요 세균성이 대표적입니다. 세균성, 우리 식중독을 유발하는 세균이 있는데 요 세균이 음식물에 오염돼서 번식 증식하게 되면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중증 증세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요거를 세균성 식중독이라고 그러고요. 출제 빈도가 가장 높아요. 여기가 우리가 세균성 식중독은 또 어떻게 분류하냐면 균 자체가 반응해서 식중독을 유발하면 감염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염형 이라고 그러고요. 이 감염형은 균체 반응에 의해서 식중독이 유발하는 거고, 균이 문제가 아니라 균이 내는 독소에 의해서 식중독이 유발되면 우리가 독소형이라고 합니다. 독소형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감염형이 있고 독소형이 있는데 요거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비교하는 것. 여러분들 감염형이 많고 독소형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감염형에 속하냐 독소형에 속하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독소형이 많지 않고 얘가 많으니까 요걸 기억하는 게 좀 더 문제 풀기가 용이해요. 여러분들 독소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포도상, 보툴리누스, 웰치 이렇게가 그리고 세레우스 이렇게가 대표적으로 속합니다. 그거는 그냥 머릿속에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포도상구균, 보툴리누스, 웰치, 세레우스 하나 넣으세요. 세레우스 이렇게가 독소형이고 요거 뺀 나머지가 대체로 세균성 식중독은 거의 여기에 들어가요. 우리가 살모넬라, 비브리오, 병원성 대장균 뭐 이런 것들이 등등등 이름 긴 것들 뭐 시트로백타, 리스테리아 뭐 이런 것 등등등이 다 감염형에 속합니다. 그래서 요거 유형 묻는 거 많이 나오는데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거든. 요 독소형을 기억해서 정답을 풀어가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식중독의 두 번째 원인이 뭐냐면 두 번째 원인이 우리가 화학적 식중독이에요. 화학적 식중독. 요거는 우리가 식품 속에 있는 화학물질이 식중독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첨가제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기구에서 나온 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포장지에서 용출된 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산화되거나 뭐 그 식품 자체 반응에 의해서 형성되거나 그래서 어쨌든 화학물질이 식중독을 유발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연독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독. 여러분들 이 미생물이라던가 화학물질이 없더라도 식중독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식품 자체에 있는 성분이 식중독을 유발하더라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 자연독이라고 합니다. 자연독은 또 어떻게 분류하냐면 우리가 식물도 있고요. 우리 자연독, 식물성 자연독도 있고 우리 버섯, 뭐 동미나리, 뭐 감자 뭐 이런 것들 식물성도 있고요. 동물성도 있고 동물성 보거라던가 조개라던가 이런 동물성 그 다음에 곰팡이 독소를 따로 분류해도 되고 자연독으로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곰팡이에 의해서도 식중독이 유발됩니다. 메주에서 발생하는 곰팡이, 뭐 공류에서 발생하는 곰팡이, 뭐 이런 곰팡이에 의해서 식중독이 유발되기도 한다는 것. 그래서 곰팡이에 의한 식중독은 자연독으로 분류하는 사람도 있고 따로 곰팡이에 의한 식중독 이렇게 분류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중에서 출제 빈도를 볼 것 같으면 거의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그래서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출제가 되는 게 여기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 자연식품 중에 어떤 식품에 독성분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가? 그 독성분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식품은 아예 먹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품 속에 어떤 독성분이 있는가 나오고요. 좀 드물게 나오는 게 얘라고 보시면 돼요. 화학적 식중독. 그래서 화학적 식중독은 식중독을 유발하는 첨가제라던가 뭐 그 밖에 화학물질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요 부분 세균성 요거하고 그 다음으로 출제가 많이 되는 자연독 위주로 우리가 이 교재에서는 살펴보게 될 거예요. 네, 그 중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요 세균성 식중독은 감염형과 독소형 이렇게 분류한다 그랬잖아요. 종류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면 독소형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독소형 4가지 꼭 기억하시고 요 감염형은 굳이 다 외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살모넬라, 비브리오, 병원성 대장균이 들어가는데 그 밖에 등등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그러면 요 감염형과 독소형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요거 중요한데 오늘 환경보건 관련해서 나간 첨부자료 안에 우리가 감염형과 독소형, 그죠? 감염형과 독소형 식중독 비교한 내용이 있을 거거든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요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감염형 식중독 같은 경우는 균체 반응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 독소형은 균이 내는 독소에 의해서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균체 내 독소인 게 감염형, 균체 외 독소인 것이 독소형인 거죠. 그 다음에 잠복기를 보자면은 우리가 독소형이 짧고요. 감염형은 좀 깁니다. 그런 차이. 그 다음에 음식물을 끓여 먹으면 예방 가능한 것이
여러분들 감염형은 균 자체가 문제고 이건 독이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음식물을 끓이면은 균이 사멸되는 거지 독이 파괴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염형은 끓여 먹으면 대부분 예방 가능해요. 그래서 예방 가능한 것이 가열 처리했을 때 예방할 수 있는 게 감염형. 독소형 같은 경우는 균체가 파괴됐다고 할지라도 남아있는 독소에 의해서 식중독이 유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열 처리해도 예방되지 않는 것이 대체로는, 예외도 물론 있지만 대체로는 독소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얘는 균체 반응에 의해서 유발되기 때문에 균이 많아야지만 발생되는 거예요. 조금 있다 그래서 식중독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균체가 많을 때 발생하는 게 감염형이고, 이건 균이 적어도 독소에서 발생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먹었을 때 열이 펄펄 나는 식중독이 있고 열이 없는 식중독이 있겠죠. 열 반응은 균체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염형은 균이 많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발열 반응, 체온이 높다는 거죠. 근데 독소형 같은 경우에는 체온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독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치사율은 예외도 있지만 대체로 누가 높은 거로 알려져 있냐? 독소형이 높은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사율은. 그래서 요거 비교한 표가 우리가 그 보충 자료에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 꼭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식중독 하나하나에 대해서 보겠죠. 하나에 대해서 보는데, 식중독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조금 쉬었다가 마저 마무리 짓도록 하죠.